결혼식 날 신부를 두고 사라진 남편. 통장에 남긴 8자리 숫자의 비밀.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이 지옥이 되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그 뒤에 모든 행복을 의심하게 된다. 경상북도 경주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한소영. 올해 35, 7년 전 결혼식 당일 신랑이 사라졌다. 하객 200명 앞에서 신부 혼자 남겨진 그날, 소영의 세계는 무너졌다. 그런데 신랑이 남기고 간 것이 하나 있었다. 소영 명의의 통장 하나. 잔액은 0원이었지만 계좌번호 옆에 볼펜으로 적힌 8자리 숫자가 있었다. 그 숫자의 의미를 소영이 알게 된 것은 7년이 지난 뒤였다. 한소영은 1991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한정수는 경주 보문단지 근처에서 관광기념품 가게를 운영했고, 어머니 이미선은 경주 시내의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고 아래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다. 소영은 셋 중 가운데였다. 소영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지만 따뜻했다. 경주는 작은 도시였 고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알았다. 아버지의 기념품 가게는 관광객이 많은 봄과 가을에 장사가 잘 되었고 비수기에는 빠듯했다. 어머니는 한의원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세 아이를 키웠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3남매에게 부족한 것은 없었다. 소영은 꽃을 좋아하는 아이였다. 경주 불국사 근처의 들판에 야생화가 많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꽃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취미였다. 중학교 때는 학교 화단을 혼자서 관리했고 고등학교 때는 꽃꽂이 동아리를 만들었다. 선생님이 원예학과를 추천했지만 소영은 꽃집을 하고 싶었다. 대학에서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꽃을 만지고 싶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소영은 서울의 한 대형 꽃집에서 견습생으로 일을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꽃집이었다. 웨딩 부케, 장례 화환, 기업 납품까지 하는 큰 가게였다. 소영은 그곳에서 3년간 꽃의 모든 것을 배웠다. 꽃의 종류와 특성, 색감 조합, 보관 온도, 수분 관리, 꽃꽂이 기법, 화환 제작, 웨딩 장식. 사장님이 엄격한 사람이어서 조금만 실수해도 호되게 혼났지만 소영은 견뎠다. 꽃 앞에서는 혼나는 것도 배움이었다. 서울 생활 3년째 되던 해소영은 경주로 돌아왔다. 이유는 아버지였다. 아버지 정수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것이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다. 기념품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 간병과 가게 정리를 감당해야 했다. 오빠는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동생은 군대에 있었다. 소영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경주에 돌아온 소영은 아버지의 기념품 가게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꽃집을 열었다. 소영의 꽃. 보문단지 관광지 입구에 위치한 작은 가게였다. 10평 남짓한 공간에 꽃냉장고 하나, 작업대 하나, 화분 진열대 둘이 전부였다. 하지만 소영의 꽃은 달랐다. 서울에서 3년간 배운 실력이 경주에서는 단연 돋보였다. 웨딩 부케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경주 시내 호텔에서 로비 장식 계약도 맺었다. 꽃집이 자리를 잡아가던 25의 어느 봄날 소영의 가게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이름은 차윤석. 소영보다 2살 위인 27이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말투가 조용하고 정중했다. 윤석은 어머니 생신 꽃다발을 주문하러 왔다. 소영이 어떤 꽃을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윤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꽃으로 해주세요. 저는 꽃을 잘 몰라서. 소영은 분홍 장미와 흰 카네이션, 안개꽃을 섞어 부케를 만들었다. 윤석은 완성된 부케를 보고 눈이 커졌다. 이렇게 예쁜 꽃다발은 처음 봅니다. 소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꽃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어머니 좋아하실 거예요.
윤석은 그 뒤로 한 달에 한두 번씩 가게에 왔다. 처음에는 꽃을 사러 왔지만 점점 꽃 없이도 가게를 찾았다. 소영이 바쁘면 구석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고 소영이 한가하면 이야기를 나눴다. 윤석은 경주외곽의 건설 현장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다. 건축 관련 전문대를 졸업하고 건설 회사에서 5년째 근무 중이었다. 윤석에 대해 소영이 알게 된 것은 조금씩이었다. 윤석은 자기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다. 가족에 대해 물으면 어머니와 둘이 산다고만 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소영은 더 묻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윤석은 조용하지만 성실한 남자였다.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고 소영의 꽃집이 바쁠 때면 퇴근 후에 와서 배달을 도왔다. 소영의 부모님도 윤석을 좋아했다. 특히 아버지 정수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우울해하던 차에 윤석이 찾아오면 얼굴이 환해졌다. 윤석은 말수가 적었지만 어른 앞에서는 예의가 바르고 공손했다. 교제 3년째 되던 해윤석이 소영에게 청혼했다. 경주 안압지 야경을 보며 걷다가 윤석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가 들어있었다. 고급 보석이 아니라 은반지였다. 윤석은 미안하다며 말했다. 나중에 더 좋은 걸로 바꿔줄게. 소영은 이게 좋아라며 웃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진행됐다. 소영의 어머니와 윤석의 어머니가 만났고 양가 상견례는 화기애애했다. 윤석의 어머니 장순이 여사는 62의 조용한 여자였다. 남편 없이 아들을 키웠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정은 말하지 않았고 소영의 부모도 캐묻지 않았다. 결혼식은 경주 시내의 웨딩홀에서 하기로 했다. 하객 200명 규모. 소영이 직접 식장 꽃장식을 하겠다고 했다. 결혼식 전날 밤까지 소영은 웨딩홀에서 장미와 수국으로 테이블 센터피스를 만들고 입구 아치를 장식했다. 윤석도 와서 도왔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함께 일하다가 윤석이 말했다. 내일 우리 결혼하는 거지. 소영은 웃으며 대답했다. 내일이야. 결혼식 당일 아침. 소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드레스를 입고 메이크업을 받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날씨도 좋았고 꽃장식도 아름다웠고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문제는 신랑이었다. 식이 시작되기 1시간 전 윤석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소영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준비하느라 바쁘겠지. 하지만 30분 전이 되어도 윤석은 오지 않았다. 전화를 했다. 받지 않았다. 다시 했다. 또 받지 않았다. 소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윤석의 어머니 순이 여사에게 전화했다. 순이 여사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빠에게 전화했다. 오빠가 윤석의 집으로 달려갔다. 집은 비어 있었다. 옷장이 열려 있었고 윤석의 옷 절반이 사라져 있었다. 소영은 드레스를 입은 채로 웨딩홀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하객 200명이 식장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식이 시작되어야 할 시간이 30분 지나고 1시간이 지났다. 주례를 맡은 아버지의 지인이 대기실로 와서 물었다. 소영아, 어떻게 하겠니? 소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결혼식은 취소되었다. 소영의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불편하고 긴 침묵이 흘렀다. 몇몇 하객이 수군거렸고 소영의 어머니는 대기실에서 울고 있었다. 소영은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몸 전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 감각이 없었다. 그날 저녁, 오빠가 윤석의 집에서 가져온 것이 하나 있었다. 소영 명의의 통장이었다. 새마을금고 통장이었고 잔액은 0원이었다. 하지만 통장 첫 페이지에 볼펜으로 적힌 숫자가 있었다. 8자리. 소영은 그 숫자를 보았지만 아무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전화번호도 아니고 비밀번호도 아닌 것 같았다. 소영은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윤석이 사라진 뒤 소영의 삶은 전쟁이었다. 결혼식 비용일 200만 원은 양가가 반씩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윤석 측 600만 원을 받을 길이 없었다. 순이 여사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소영의 부모가 전액을 부담했고 그것이 아버지의 치료비를 압박했다. 경주는 작은 도시였다. 결혼식 날 신랑이 도망간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졌다. 소영이 꽃집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불쌍하다는 시선과 호기심 어린 시선과 무언가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시선이 섞여 있었다. 소영은 그 시선들을 견디며 일했다. 꽃을 만지는 시간만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밤이었다. 아무도 없는 원룸에서 혼자 누우면 윤석과의 기억이 밀려왔다. 3년간의 기억이 전부 거짓이었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적이 있기는 한 건가? 소영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윤석은 흔적 없이 사라졌고 이유도 설명도 남기지 않았다. 아니 통장 하나를 남겼다. 0원짜리 통장과 8자리 숫자. 소영은 윤석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빠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소영은 거절했다. 찾아서 뭐 하게 돌아오라고 할 것도 아니잖아. 소영은 윤석에 대한 모든 것을 지우기로 했다. 사진을 지우고 선물을 버리고 연락처를 삭제했다. 하지만 통장만은 버리지 않았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만은 서랍에 남겨두었다. 1년이 지났다. 소영은 꽃집 일에 몰두했다. 아침 5시에 경주 화훼단지에 가서 꽃을 떼어오고 가게에서 12시간을 일하고 밤에 집에 돌아와 잠들었다. 반복이었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소영의 실력은 더욱 성장했다. 경주뿐 아니라 포항, 울산에서도 웨딩 부케 주문이 들어왔다. 소영은 인스타그램에 작품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팔로워가 빠르게 늘었다. 소영의 꽃다발에는 다른 꽃집에 없는 감성이 있었다. 꽃의 배치가 자연스러우면서도 어딘가 슬프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있었다. 누군가 댓글을 달았다. 이 꽃다발에서 이야기가 느껴져요. 소영은 그 댓글을 보며 웃었다. 이야기가 느껴지는 건 당연했다. 소영의 모든 꽃다발에는 소영의 슬픔이 담겨 있었으니까. 꽃집을 연 지 5년째 되던 해. 소영의 가게는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꽃집이 되어 있었다. 월 매출이 2천만 원을 넘겼고 직원도 2명을 뒀다. 경주시 관광행사의 꽃장식을 독점 수주했고 불국사 입구의 계절 장식도 소영이 맡았다. 소영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만 명을 넘었다. 서울의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 제안이 왔고 부산의 고급 호텔에서 로비 디스플레이 계약을 제안했다. 소영은 경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가게를 늘리는 것보다 한 곳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소영의 방식이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소영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30이 넘으면서 결혼에 대한 주변의 압박이 시작됐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선을 권했다. 소영아 좋은 사람 만나봐. 너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혼자 살 수 없는지 없지 않은지 소영 자신도 몰랐다. 다만 확실한 것은 누군가를 믿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이다. 소영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남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꽃집 거래처 남자, 경주시청 공무원, 오빠의 직장 동료까지. 하지만 소영은 모든 만남을 거절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3년간 사귀고 결혼식까지 준비하고 그날 아침까지 아무 이상이 없던 사람이 사라졌다. 그 경험 이후 소영은 사람을 읽는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 윤석에게서 어떤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영이 33이 된 해 겨울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윤석의 어머니 순이 여사였다. 7년 만에 연락이었다. 소영은 전화기를 보며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받아야 하나, 안 받아야 하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결국 받았다. 순이 여사의 목소리는 늙어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다. 소영아, 미안하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소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이 여사가 말을 이었다. 윤석이가 왜 그랬는지 내가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소영은 차분하게 물었다. 어머니 윤석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순이 여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윤석이는 죽었어. 작년에. 소영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뭐라고요? 순이 여사는 울면서 말했다. 윤석이가 결혼식 날 도망간 게 아니야. 그 아이에게는 사정이 있었어. 소영은 순이 여사를 만나기로 했다. 이틀 뒤 대구의 한 병원 로비에서 만났다. 순이 여사는 폐암 사기로 입원 중이었다. 소영이 기억하는 순이 여사는 단정하고 조용한 여자였는데 눈앞에 순이 여사는 뼈만 남은 노인이었다. 순이 여사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윤석의 아버지 차동진은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던 용접공이었다. 윤석이 7살 때 동진이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산업재해 보상금 8천만 원이 전부였다. 순이 여사는 그 돈으로 아들을 키웠다. 하지만 동진의 죽음에는 비밀이 있었다. 동진은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작업 현장에 안전장비가 불량이었고 관리 감독이 부실했다. 동진의 동료 3명이 증언을 해주기로 했지만 회사 측의 압력으로 증언을 철회했다. 순이 여사는 소송을 포기했고 회사가 제시한 합의금 8천만 원을 받았다. 윤석은 자라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었다. 고등학교 때 어머니에게서 진실을 들었고 분노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사고가 아니라 회사의 부실이었다는 것을. 윤석은 건축을 전공한 뒤 건설 현장 감독이 되었는데 안전관리에 유독 엄격했던 이유가 이것이었다. 문제는 결혼식 일주일 전에 터졌다. 윤석이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인부 1명이 깔려 중상을 입었다. 원인은 시공업체의 부실 자재 사용이었다. 윤석은 현장 감독으로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 알게 되었다. 사고 당일 현장을 조사하면서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의 규격이 설계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윤석은 시공업체에 항의했다. 시공업체 사장은 다름 아닌 건설회사 대표의 처남이었다. 업체 사장이 윤석에게 말했다. 차 감독 조용히 해. 이거 터지면 공사 중단이야. 공사 중단되면 위약금이 수십억이야. 너도 책임에서 못 벗어나. 윤석은 거부했다. 사람이 다쳤는데 조용히 할 수 없다고. 업체 사장이 협박의 수위를 높였다. 차 감독 결혼한다면서. 신부 경주에서 꽃집 한다고. 예쁜 가게던데. 윤석은 그 말에 피가 얼어붙었다. 소영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암시였다. 윤석은 이틀 동안 고민했다. 결혼식을 올리면 소영이 자신의 아내가 된다. 아내가 되면 협박의 대상이 된다. 소영을 지키는 방법은 2가지였다. 조용히 넘어가거나 소영에게서 떠나거나. 윤석은 아버지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부실한 안전장비 때문에 죽었다. 그때 누군가가 목소리를 냈더라면 아버지는 살았을 수도 있다. 윤석은 조용히 넘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소영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었다. 결혼식 전날 밤 웨딩홀에서 꽃장식을 함께하면서 윤석이 말한 내일 우리 결혼하는 거지는 질문이 아니라 작별이었다. 소영은 몰랐다. 윤석은 결혼식 당일 새벽 어머니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서울로 떠났다. 서울에서 노동부에 내부 고발을 접수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윤석이 가지고 있던 현장 사진, 자재 검수 기록, 설계 도면, 대조 자료,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부 고발 이후 윤석의 삶은 파괴되었다. 건설회사에서 즉시 해고되었고 업계에 블랙리스트가 돌았다.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었다. 경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돌아가면
소영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다. 윤석은 서울에서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어머니 순이 여사는 아들 곁에 남았다. 둘이서 서울 외곽의 쪽방에서 살았다. 윤석은 소영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연락하면 소영이 찾아올 것이고, 그러면 소영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소영에게 남긴 통장은 윤석의 유일한 메시지였다. 0원짜리 통장이지만 윤석이 적어둔 8자리 숫자 2028만 315는 2028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였다. 결혼식 날로부터 정확히 7년 뒤. 윤석은 7년 뒤에 모든 것이 정리되면 그때 소영을 찾아가 진실을 말하겠다고 계획했던 것이다. 노동부의 조사는 2년이 걸렸다. 결과적으로 시공업체 사장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 건설회사 대표도 벌금형을 받았다. 다친 인부는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은 돌아가지 못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업계에서의 블랙리스트는 해제되지 않았고 경제적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윤석은 서울에서 배관기술을 배워 배관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건설 현장 감독에서 배관공으로. 지위는 떨어졌지만 윤석은 정직하게 일했다. 그 사이 윤석의 건강이 나빠졌다. 건설 현장에서 성면에 노출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다. 폐에 문제가 생겼다. 처음에는 기침이었고 다음에는 호흡곤란이었고 마지막에는 폐암이었다.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3기였다. 윤석은 치료를 시작했지만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다. 자신이 2028년 3월 15일까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에게 부탁했다. 엄마 내가 죽으면 소영이한테 진실을 말해줘. 통장에 적은 숫자의 뜻도. 2025년 가을, 윤석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36이었다. 장례는 순이 여사 혼자서 치렀다. 소영에게 알리지 않았다. 순이 여사는 아들의 부탁대로 2028년 3월 15일에 소영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이 그때까지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정보다 일찍 소영에게 전화를 건 것이다. 순이 여사의 이야기를 다 들은 소영은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7년 동안 품었던 분노와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분노의 자리에 슬픔이 밀려왔다. 슬픔의 뒤에는 후회가 따라왔다. 왜 찾지 않았을까? 왜 그냥 분노만 하고 있었을까? 찾았더라면 살아있을 때 만났더라면. 소영은 자신을 원망했다. 윤석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떠난 것이었다는 진실 앞에서 소영의 7년이 무너졌다. 순이 여사가 소영에게 건넨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윤석이 남긴 편지였다. 병원에서 죽기 한 달 전에 쓴 것이었다. 소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야. 이날에 너를 다시 찾아가려고 했어. 모든 것이 정리되면 그때 무릎 꿇고 사과하려고 했어. 결혼식 날 도망친 것이 아니야. 너를 지키기 위해 떠난 거야.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변명처럼 들리겠지. 변명이라 해도 괜찮아. 네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아.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은반지 아직 갖고 있어. 더 좋은 걸로 바꿔주겠다던 약속. 그것도 못 지켰다. 미안해 소영아. 소영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병원 로비 한 구석에서 35의 여자가 소리 없이 울었다. 7년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순이 여사가 소영의 손을 잡았다. 소영아, 윤석이가 죽기 전에 나한테 하나 더 부탁한 게 있어. 통장 있지 그 통장. 소영은 고개를 들었다. 순이 여사가 말했다. 그 통장에 윤석이가 6년간 모은 돈이 들어있어. 매달 조금씩 입금했어. 비밀번호가 그 8자리 숫자야. 소영은 경주에 돌아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7년 만에 다시 본 통장이었다. 새마을금고에 가서 잔액을 확인했다. 860만 원. 윤석이 서울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면서 6년간 매달 꼬박꼬박 입금한 돈이었다.
매달 60만 원에서 80만 원씩. 백원공 월급이 250만 원 남짓이었을 테니 월급의 3분의 1을 저축한 것이다. 쪽방에서 살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면서 소영의 통장에 돈을 넣었다. 통장의 입금 내역을 보면서 소영은 또 울었다. 매달 입금일이 15일이었다. 매달 15일.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이 3월 15일이었다. 소영의 가게에 윤석이 어머니 생신 꽃다발을 주문하러 온 날. 소영은 그 돈을 쓰지 않았다. 그 돈은 윤석의 마음이었다. 마음을 쓸 수는 없었다. 순이 여사는 소영을 만난 지 2달 뒤 세상을 떠났다. 소영이 장례를 도왔다. 순이 여사의 관 앞에서 소영은 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윤석이 많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만나세요. 소영의 꽃집은 오늘도 문을 연다. 경주 보문단지 입구의 작은 가게. 소영의 꽃이라는 간판 아래 35의 여자가 꽃을 다듬고 있다. 가게 카운터 아래 서랍에는 통장 하나와 편지 한 장, 그리고 은반지 하나가 들어있다. 은반지는 순이 여사가 윤석의 유품에서 찾아 소영에게 전한 것이다. 결혼식 날 윤석의 양복 주머니에 들어있었다고 했다. 소영은 아직 재혼하지 않았다. 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가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다가 다시 아직은 아니라고 한다. 소영의 어머니가 걱정하면 소영은 이렇게 대답한다. 엄마 나 괜찮아. 나한테는 꽃이 있잖아. 소영이 만드는 꽃다발에는 여전히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예전에는 슬픔만 담겨 있었다면 지금은 다른 것이 더해졌다. 감사함. 윤석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안 뒤 소영의 꽃에는 감사함이 스며들었다. 2028년 3월 15일 윤석이 소영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약속한 날. 그 날짜는 이제 2년도 남지 않았다. 윤석은 그날 오지 못하지만 소영은 그날 무엇을 할지 이미 정했다. 가게에 윤석이 좋아하던 흰 장미를 가득 채울 것이다. 그리고 하루 종일 가게 문을 닫고 혼자서 그 꽃들 사이에 앉아 있을 것이다. 사랑은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결혼식 날 사라진 것이 사랑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하지만 차윤석에게는 그것이 사랑이었다. 소영을 위험에서 지키는 것, 소영의 꽃집을 지키는 것. 그것이 윤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 사랑의 증거는 0원짜리 통장에 적힌 8자리 숫자와 6년간 매달 15일에 입금된 60만 원과 양복 주머니에 남은 은반지였다.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진심이다. 진심은 화려할 필요가 없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